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스피치의 이현정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불교 수행 열심히 하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구업을 짓지 않은 일,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환하게 화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불교 스피치 먼저 발언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교 스피치용 발언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는 5계를 잘 지킵니다. 오늘도 부처님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해서 남과 나를 이롭게 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찰과 스님 말씀을 전하여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들은 스님 법문 한마디라도 전해 온 우주와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퍼져 모두가 안심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불교 스피치에 대한 그런 발언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잊지 않으셨겠죠? 네,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본 부처님의 스피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제가 쓴 그 책,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책에서는 제4장이 금강경을 통해서 본 부처님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 장입니다. 자, 그 장을 쭉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1분, 2분, 32분까지 있잖아요. 물론 그 순서대로 기준을 삼되 그 순서가 이렇게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피치의 기준으로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그 지붕이 있다면 지붕 아래 스피치도 있고 경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큰 덩치는 말이 없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말과 글이 있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아닌 전부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영역이 많습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언어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뭐지? 말이 없다면 뭐지? 말과 관련된 그 외의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하다못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움직임 전부를 다 비언어라고 합니다. 자, 비언어, 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왠지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얄밉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3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첫인상, 이런 인상을 팍 받는 거는 지극히 100%, 200% 주관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그런 걸 어떻게 해. 어쩌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비언어예요. 이거는 몸으로 탁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왠지 끌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언어에 몽땅답니다. 그런 중에는 아우, 저 사람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또 마음에 안 들어. 아무런 이유 같진 않은 이유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 얼굴형, 눈 생긴 거, 코 생긴 거, 입 생긴 거, 귀가 왜 저렇게 생겼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입이 이뻐서 좋아하게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전체적인 키, 그 사람의 비율, 아니면 이렇게 제스처, 아니면 걸음걸이, 또 그 사람이 입은 모습,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나이트클럽에서 봤는지, 이 사람을 노래방에서 봤는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찰 대웅전에서 봤는지,
이게 굉장히 큰 결과물을 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만 해도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학교에 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뭐 수많은 다양한 장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A와 내가 화장실에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친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는 화장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공간학이라는 학문조차 정말 생겨날 정도로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요, 비언어는 무궁무진해요. 자, 그런 게 이제 비언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우리가 글로 쓰는 거, 말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말을 연구했기 때문에 스피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 뭐 불교 신자가 많이 줄었다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각종 불교 대학 이런 데서 공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웬만한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사찰에서는 다 교양대학, 불교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몽땅 다 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은 불교 스피치를 가르치지만 제가 없는 것은 다 경전에 의한 공부를 가르치죠. 그래서 글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물어보면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면 아유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고 아유 제가 말 못하죠.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뭐 아유 스님들께 너무 외람되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배우는 건 엄청 많은데 이거를 내놓지 못하는구나. 일단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고 두렵구나. 이런 걸 제가 아주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잘난 척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한다. 이거는 보시고 공덕이고 복 찍는 거고 수행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 이걸 제대로 좀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불교 스피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그 전에 쭉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뭐야? 이런 걸 왜 해야 돼? 발음? 발성?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뒷쯤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종결까지 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사명감에 의해서 제가 불교 스피치를 표방을 했고 제 스스로가 저 종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집안이 불교일 뿐이에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이게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는 그렇게 살아왔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고 경험을 했고 또 참회를 했고 그러면서 발언까지 나오게 돼서 제가 불교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종교도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 박물관입니다. 여러 박물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토착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불교야말로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큰 형님이에요. 종교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사네 존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용수보살이 이 논리와 말이 없이는 불교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표방을 했듯이 저는 그 당시로 다시 들어가서 용수보살이 그렇게 외쳤던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서 불교를 드높였던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죠. 저는 불교의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시고 오늘 같이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1분이 법회인유분 법회를 연 까닭이에요. 그때 1분에서는 부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 말씀이 없다는 건 뭐죠? 비언어죠. 비언어. 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냥 또
보통 저도 그래요. 그냥 막 다니다가 사진 찍습니다. 오늘 녹화합니다. 그러면 녹화한대. 카메라에 우린 다 긴장하죠. 카메라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법복도 있고요. 법사복도 있고 괜찮나? 이렇게 다 정돈하고 이쁜 척하죠. 그리고 예쁜 척하고 좋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불잡네 하고 이렇게 얌전을 떱니다. 자, 그런데 1분에서 보여주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은 일상생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금강경 짓습니다. 부처님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요. 큐! 이래서 부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비언어인데 그 비언어로 금강경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일부러 차림이 없고 일부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평상시가 도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1분이 왜 있을까 이랬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갑자기 팍 와닿은 게 아니라 서서히 이게 몸에 이슬비가 졌듯이 조금 알게 되면서 그냥 소름이 좀 쫙 끼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이 도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때 아난의 겸손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도 경청을 하는 다문제일의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였기 때문에 다문제일이 아니라 굉장히 겸양하고 겸손한 경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문제일이라고 봅니다. 아난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 당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불제자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옆에서 모시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문이기보다는 제대로 잘 들었다, 경청을 했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알았어 말해봐 이런 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어떻게 때문에 아난의 겸양의 경청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경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보리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2장부터 2분부터 금강경이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살법 스피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보리가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1분으로 끝났어요. 거기서 알 사람은 알고 모르겠으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든지 네가 어떻게 참선을 해서 알아채든지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보리가 나서서 굳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누가 다 아는 내용이냐? 수보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10대 제자, 거의 상수급에 달하는 10대 제자였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이 도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대표주자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피치에는 이렇게 비언어도 있고 경청하는 자세도 있고 질문하는 자세도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려요. 자, 사국에만이라도 널리 전하면 부처님 당시에는요, 긴 문장이 아니라 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인도는 구전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 풍토이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 무조건 적는 기록의 문화고 인도는 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아야 기억하기 좋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이 이러셨다 이렇게 음류를 지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리듬을 타면서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러셨다 한때는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음류를 따서 사국에 시조로 시같이 짧게 그렇게 개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개성이 중간에 있죠. 이것이 정리 요약 정돈 해주신 겁니다.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국에만이라도 너네 널리 전하면 최상승의 공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공덕들이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부처님은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맞장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경전에 그것도 구마라집의 번역은 최대로 줄였어요. 이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느라고 서역 출신의 쿠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쿠차에서 온 쿠마라지바는 이 쿠마라지바가 지향한 것은 서역 중심이 아니라 중국인 중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압축해서 조금 더 줄이자 해서 줄인 거예요. 정작 중국 사람인 현장 스님은 원본을 살려야 된다라고 최대한 늘렸고 거꾸로 서역 출신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한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고 줄여서 아주 단단하게 있을 것만 농축액처럼 버릴 건 딱 버리고 있을 것만 딱 적어 놓은 쿠마라지바가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맞장구 치신 거는 다 넣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보리야, 수보리야. 이름도 계속 불러주시고, 옳다, 옳다. 그래, 아유, 착하다, 착하다. 선제, 선제라. 이런 거 넣으셨잖아요. 이 부처님의 칭찬, 그리고 맞장구. 옳다, 옳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십니다. 굳이 경전에, 이 중요한 경전에 맞다 맞다 수보리야. 아유 착하다 착하다 수보리야. 그런데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이 귀한 경전에 왜 넣지? 할 정도로 칭찬과 맞장구, 이름을 자주 불러준다. 이게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음껏 쓰셨다. 이 점을 알고 쿠마라지바가 그 압축의 대가 쿠마라지바가 칭찬과 맞장구,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다 넣은 거예요, 경전에. 야,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금강경을 통해 본 부처님 같은 스피치 다시 또 이어지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들을 때나 질문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그 사람에게 얼굴 쪽을 향하고 내 몸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저기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아, 네. 어떤 건가요? 라고 마주보게 되죠. 근데 그게 없이 막 다른 일 하다가 저 질문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말해봐요. 내 할 일 하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말해보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 사람이 말할 기분이 싹 닫혀집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피치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관심을 기울이기. 자, 먼저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니면 내 몸의 방향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다시 고쳐야겠죠. 먼저 시선을 맞춘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눈을 딱 감고, 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눈을 딱 감고 짓거려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는 아닌데 이러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뭐 교육을 많이 하거나 교육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이걸 많이 해요. 딴 데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끔 강사를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 보고 넌 떠들어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 그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 폄하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년간, 수십 년간 느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고치자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는 입장은 눈썹을 이렇게 올리시고, 눈썹도 올리고, 내가 지금 너 듣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도 제가 스피치예요. 이것도 말 없는 스피치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니면 눈썹이 안 올라가시는 분은 눈썹을 어떻게 올려? 막 이렇게 또 가끔 제가 눈썹 좀 올려보세요. 그러면 눈썹을 어떻게 올리지? 이걸 까먹었대. 그런 분은 그냥 몸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감동받죠. 자,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도 고개 끄덕여 보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 아무것도 뭐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뭐 무슨 막 열심히 말해야 되는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거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잘해요. 맞장구. 그냥 막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다가요 넘어질 뻔했잖아요. 아유 저런.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말이라는 이게 이런 게 스피치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허무할 정도로 말이 없죠. 근데 이게 있으면요 상대방이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라고 느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스피치 방법이에요. 네,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소와 맞장구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다. 자, 이런 맞장구도 있어요.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면서 눈썹도 움직여요. 지금 이거 다 했어요, 제가. 시선을 맞추고 눈썹도 움직이고 몸도 앞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기울여주고 그리고 고개도 끄덕여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합니다, 제가. 자, 보세요. 시선 맞추죠? 여러분 저 보세요. 시선 맞추죠? 눈썹도 움직여요. 네. 고개도 끄덕여요. 네. 자, 맞장구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화가 난 사람도 맞장구 합니다. 또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맞장구 합니다. 레이저로 쏘면. 조폭도 맞장구 합니다. 그러셨어?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소와 맞장구가 중요하다. 온화한 미소. 그래서 쳐다보고 네, 맞장구를 쳐주는 거. 이것이 아주 귀한 스피치입니다. 자, 그래서 맞장구를 잘하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사자처럼 이 사자라는 건 굉장히 우악 무서운 건데 이 엄마 모성애가 느껴지죠? 아무리 맹수라도 자기 새끼를 탁 품에 안은 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엄마 사자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맞장구를 받는 막 말을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 지어주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하는 이런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아기 사자처럼 엄마 품에서 포옹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미국 심리학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옹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참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여기다 넣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자 같은 그런 큰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아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아기 사자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안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런 이제 맞장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러링 방법.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말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책상 같은 데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다가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턱을 갤 때도 있죠.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미러링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내가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거울도 이렇게 해주죠. 그렇듯이 상대방이 턱을 갑자기 말하다가 턱을 갠다 그러면 상대방처럼 똑같이 거울처럼 나도 이렇게 살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림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절에 갔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살 해가지고 상대방이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똑같이 이게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렇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럴 때 듣는 사람도
같이 머리를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러링 요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심리학 용어여가지고 좀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백트래킹은 뭐냐면 내가 절에 갔었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절, 어느 절, 어디에 있는 절, 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런데 백트래킹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절에 갔었거든 하면 그 상대방이 내가 절에 갔었거든 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단어. 절이죠. 그러면 내가 절에 갔었거든. 그러면 절 이렇게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내가 똑같이 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사찰에 갔었거든. 그러면 사찰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그대로 이것도 거울이랑 똑같아요. 거울 삼아 똑같이 반사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절에 갔었거든. 그러면 사찰? 똑같은 말이죠. 절이나 사찰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내가 절에 갔었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그 단어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절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괜히 바꿔서 사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게 공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그 사람이 쓴 단어를 따라해 준다. 내가 지난주에 절에 갔었거든. 아, 절. 자, 2단계에는 무슨 절? 이렇게 자기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를 그때 2단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 어디에 있는 무슨 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누구랑 갔어?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단어와 감정 언어를 같이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아 근데 내가 절에 갔었거든?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확 달라져가지고 화사하게 말을 한다. 명랑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절? 무슨 절? 이렇게 해주고요. 상대방 근데 내가 지난주에 절에 갔었거든? 이렇게 뭔가 암시가 부정적인 암시가 나오죠. 이 사람의 말투와 이런 어떤 억양과 어떤 표정에 의해서 내가 지난주 절에 갔었거든. 이러면 반사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절?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절에 갔었거든. 무슨 절? 이건 아니죠. 또 상대방이 그래 맞다. 내가 지난주에 절에 갔었거든. 이제 그렇게 밝게 화사하게 말하는데 무슨 절? 이러면 안 되죠. 네, 상대방과 똑같이 맞춰준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스피치는 맞춤형이다. 이제 이런 미러링 방법과 백트래킹 방법도 상대방에 맞는 나의 그 어떤 제스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가. 이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부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 학문의 이 포장을 잘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포장을 한 것 뿐이에요. 그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감동을 제가 먹었습니다. 자, 부처님은 맞춤형 스피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B는 A로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들을 사람이야. 그럼 B는 B형으로 내가 맞춰서 재단 다시 해서 B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A랑 B를 만났어요. 부처님이 나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말했다. B는 아닌데 나한테는 세모라고 말했는데 하고 둘이 싸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으로 보이는 문구가 금강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강경뿐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평생을 설법을 하시고도 맨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것은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상대방에 맞춰서 백인 백색의
답이 나간 것 뿐이지 난 말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결국 내가 그래서 설한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체를 두고 아 뭐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답이 뭐냐고 너무 그래서 불교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황희정승이 이제 있었는데 굉장히 청렴하신 황희정승 막 비가 오는데 막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책을 읽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뭐 계집종 좀 어투가 조금 쌍스럽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대요. 그렇게 이제 종이 하녀는 순수 우리말 같지가 않아서 저는 계집종이라고 할게요.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아유 영감마님 저 너무 억울해요. 막 이제 이러면서 억울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억울하겠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님.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계집종이랑 싸웠던 다른 계집종이 또 쭈루루 와가지고 아 영감마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요. 제가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영감마님. 이러니까 아유 그래 네 말도 맞다. 다 맞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그 황희정승의 부인이 영감님은 뭐 이 말도 맞다 그러고 저 말도 맞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참 정말 줏대도 없으셔. 이러니까 그 황희정승이 아유 당신 말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스피치 말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요만한 예지만 부처님은 열에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 까닭이 된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오빠 머리를 어떻게 한 바퀴 돌려야 돼? 반 바퀴 돌려야 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얻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게 아주 숱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나를 형상으로 보지 말고 나를 색으로 보지 말고 음성으로 듣지 말고 나를 모습으로 보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부처님 이렇게 염할 때 관세음보살님 염할 때 관세음보살님 떠올리면서 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자 이제 이런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 이것을 설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저는 최상승의 스피치 요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는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용수보살. 자 얼마나 훌륭하면 보살이라는 칭호를 했겠습니까? 우리 불보살님들이 엄청 많지만 실존 인물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인 거는 극히 드물죠.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용수 스님이죠. 그냥 용수 스님이 맞는 말인데 굳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그 대승보살,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입니다. 지금 초기불교가 굉장히 유행이지만 저는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중심의 그 어떤 기둥, 이것은 대승불교권이다. 저는 이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상이다, 뭐 위빠사나다, 뭐 사마타다 이런 거 많이 와서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대승불교 이거 순 거짓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대승불교에 이 훌륭한 기둥을 세운 분이 용수보살이십니다. 자, 용수보살. 용의 인도로 깨닫고 아르주나 나무 아래에서 탄생했다 해서 용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 이름도 참 굉장히 심오하죠? 저는 너무 좋아요. 용수보살님. 자, 이분이 이제 그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에 나오셨습니다. 자, 기원 후 150년 경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후 500년 이후니까 기원 후가 됩니다. 150년 경에 용수보살이 태어났는데 인도 남부지방, 인도 남부 굉장히 덥겠죠. 인도 남부의 바라문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바라문 출신이면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부하고 유복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금수저 아들 아니면 재벌 2세? 요즘의 용어로는 재벌 2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풍족하게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막 밑에 뭐 다 밑에 하급 계급들이니까 다 부려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편하게 풍족하게 살았겠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용수보살은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천재, 아주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베다에도 정통하고 모든 걸 가르치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이런 천재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했어요. 천성이 총명했어. 자, 그런데 이게요, 태어날 때 재와 복을 다 가지고 두루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또 머리까지 좋아? 퍼펙트! 완벽해! 자, 이런 사람은 경고망동하기 쉽습니다.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거든. 머리도 똑똑해, 돈도 많어, 계급도 제일 높아.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아주 경거망동해지기 쉽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니까 뭐만 배우면 다 습득을 해. 그 중에서 뭘 또 했냐면 이분은 연금술의 조예가 깊어요. 이 연금술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가지고 막 금을 만들고 막 만들어가지고 은을 만들고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이때 용수보살이 배운 게 뭐냐면 연금술이 없어져라 싹 아주 없어지는 거 있죠. 내 몸이 없어지는 거, 이거를 연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몸이 보이지 않는 비법으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 연식이 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만 저거 도깨비 감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도깨비 감투만 딱 쓰면 몸이 싹 사라져. 그러면 도깨비 감투를 쓰고요, 저기 뭐 문방구 가가지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이렇게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그 주인공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나쁜 악당을 막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통쾌하다 이랬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 감투 같은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되게 친구들이 장난스러워. 그러니까 장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3명이 같이 연금술을 해가지고 궁에 들어갑니다. 궁에. 그러니까 왕궁도 친하겠죠. 왜냐하면 바라문 출신이니까 왕궁이랑 조금만 이렇게 네트워크하면 왕궁에 있는 그 또래하고 친하면 친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몸을 딱 없어지게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예쁜 후궁들, 그것도 후궁? 하녀도 아닌 후궁. 후궁이라면 임금님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저도 여성이지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후궁은 다 왕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인물이 출중하겠고 예쁘고 아무도 그러겠죠. 그런 후궁들을요,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취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후궁들이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궁에서. 이거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찾는데 찾아지나, 이게. 안 찾아지잖아요. 몸을 가리니까. 연금술에, 다 연금술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궁에서도 이제 막 이제 칼 쓰는 이제 칼잡이들도 많고 막 군사들도 많으니까 하루는 이제 아주 작당을 하고, 군사들이 다 잠복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근데 안 나타나. 근데 후궁 방 문은 열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제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러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자. 발자국은 남겠지. 몸은 안 보여도. 그래가지고 발자국을 따라가가지고 잡혔어요, 글쎄. 친구 2명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베고 죽어버리는 걸 두 눈으로 딱 본 용수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어디 책상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천신만고때 겨우 목숨을 살았어요. 그 목도를 하고, 자기 장난이었지만 자기 친구 2명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를 두 눈으로 보고 이때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난 목숨이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뭐 기가 막히게 되겠죠. 자,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보면 반야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발굴합니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초기불교, 근본불교가 막 서로 다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맞춤형 스피치라서 얘한테는 A로 말하고 얘한테는 B로 말하고 얘한테는 C로 말하고 얘한테는 D로 말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들 A다, B다, C다, T다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게 부파불교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하고 나온 게 반야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발굴시킨 겁니다. 용수보살이. 그래서 이 애욕은 자기가 음탕한 짓을 했잖아요. 애욕은 즐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다라는 걸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고 이것을 출가해서 모든 불경을 통달하고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대승경전을 탐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좀 신비스러운데 수정방에 들어가서 이런 대령보살과 용궁 이런 데를 이제 가가지고 3달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자, 거기서 공의 이치를 체득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중론인데요. 이 중론의 중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이것이 아니므로 이것이다. 막 이렇게, 이거 뭐야. 뱅글뱅글 도는 이거 있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글자를 논리적으로 파헤쳐서 분석해가지고 해체시킨 게 용수보살입니다. 그 용수보살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막 해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현재가 있어야 존재한다. 현재는 미래가 있어야 존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의 논리학이거든요. 이것을 진짜 그대로 그 진술을 쓴 게 중론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중론의 해설서를 같이 사셔서 보시고요. 굉장히 귀한 책이고 불교 스피치 아주 저는 최고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중론의 첫 장을 딱 열면 이분이 부처님께 발언하는 발언문이 나옵니다. 그 발언문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진수가 거기 발언문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규경계. 발생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끊어진 것도 아니며 서로 같지도 않고 서로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가는 것도 아니며 온갖 망상을 잠재우며 상서로운 연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 최고의 스승이신 그분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중론이 이제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이 귀경계 이거를 보고요. 이거 자체가 발생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스타일대로, 스피치 스타일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중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귀경계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좀 소름이 좀 돋았어요. 불교 논리학의 중론이다. 자, 불교는 두리뭉실 해가지고 논리학은 서양 거 아니에요. 논리, 분석 이거는 다 미국 거 아니에요. 유럽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100%, 1000% 서양 거 아니에요. 라고 배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배웠어요. 불교는 뭐야. 아무것도 체계도 없고 논리하고는 저기 떨어져 가고 이상한 구름 뜬 얘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제가 반전을 했기 때문에. 자, 불교 논리학이 바로 중론이고요.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내 입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불교를 배운 게 아니다. 불교를 모르는 거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교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직관의 방법. 자,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방법, 직관이죠. 그 다음에 2번, 분석을 해야 된다. 언어와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양극단을 모두 비판했어요. 자, 우리는 불교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이퀄 직관이다라고만 배웠어요. 직관. 자, 연불수행하시고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무슨 말하는 게 무서워. 그렇게 말했다고 또 그게 아닌데 뭐 이러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직관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을 거의 전부인 양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말 하는 거예요. 연불수행을 하다 보면 열린다. 참선하시오. 뭐 방법도 모르지만 참선. 독송. 물론 그런 거 다 방법이지만 뜻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뜻도 알지 마. 그냥 뜻도 그냥 무작정 해. 이렇게 저도 처음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직관의 방법입니다. 직관이 그러면서 가피를 얻고 꿈에 막 부처님이 내려오시고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밖에는 우리는 두 개의 어떤 다리가 있다면 한 다리밖에 날개가 있다면 한 날개만 저희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직관 중요하지만 우린 분석을 안 배운 거예요. 이 분석이 뭐냐? 언어와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자, 양극단을 모두 비판했어요. 이 두 개가 내가 분석을 이야기했지만 분석으로만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관과 분석을 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새가 날죠. 네. 양극단을 모두 비판했고 사구 비판의 논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중론에서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분석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부처님의 감성, 자비심과 출리심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석하게 이렇게만 학문적으로만 따져들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심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설픈 공의 조망은 오히려 나를 해칠 수 있다라고 용수보살이 이렇게 해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분석적으로 알지 못하면 너 더 위험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네, 불교의 멋진 논리는 분석학이다. 이게 용수보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희론이라는 거는 놀다, 희롱하다의 희자입니다. 론은 아시죠? 자, 이런 온갖 망상분별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용수보살이 말하는 망상분별이란 무엇이냐? 우기는 거예요. 이렇다, 어떠하다. 두 번째, 어떠하지 않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자, 세 번째, 어떠하면서 어떠하지 않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떠하지도 않고 어떠하지도 않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주는 끝이 있다. 1번. 우주는 끝이 없다. 이 둘 다 단정지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우주는 끝이 있다가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망상분별이다. 희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처님 후에 열반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 이후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좀 진실되게 좀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 사슬에서 풀어나와야 비로소 열애를 만난다 라고 용수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애 그 자체가 세상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하나라도 단정지어서 우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논리학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 논리학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 저는 발전시켜 나가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불교 논리학,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권에 있다. 대승불교, 우리는 깨끗하고 멋지고 세련되게 다시 한번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